올리베로 선생님이 교단에서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광대뼈를 부딪히던 날, 나는 선생님이 일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나 멜리나의 남편처럼 죽은 줄 알았다. 이 일 때문에 릴라도 혹독한 벌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기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선생님과 릴라 둘 다 우리의 일상과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살아 돌아온 올리베로 선생님은 릴라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그녀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녀에 대한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 새로운 국면은 릴라의 어머니인 눈치아 아주머니가 학교로 불려오면서 시작된다. 어느 날 아침 수희 아저씨가 교실 문을 두드렸다. 뒤이어 릴라의 어머니인 눈치아 아주머니가 교실로 들어왔는데 나는 하마터면 아주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처럼 눈치아 아주머니도 평소에는 슬리퍼를 신고 낡고 허름한 차림으로 다녔다. 그러던 아주머니가 결혼식이나 첫 영성채식, 견진성사나 장례식 같은 예식 때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광채나는 핸드백을 들고 부은 발을 조여오는 굽있는 구두를 신고 나타난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올리베로 선생님에게 커피와 설탕이 든 봉지를 2개 건넸다. 선생님은 정중히 선물을 받은 뒤 아주머니를 비롯하여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책상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앉아있는 릴라를 바라보며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우리는 겨우 1학년이었고 알파벳과 1부터 10까지 숫자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였다. 나는 이미 알파벳을 모두 익혔고 1, 2, 3, 4를 비롯하여 그 밖의 숫자들을 셀 수 있었기 때문에 학급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고 있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내가 글씨를 잘 쓴다고 칭찬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삼색 꽃장식을 상으로 받은 아이도 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리베로 선생님은 우리 학급 1등은 릴라라고 했다. 릴라 때문에 넘어져서 병원까지 갔었는데도 말이다. 릴라는 반론의 여지없이 학급에서 가장 못된 아이였다. 릴라는 잉크에 적신 종이 조각을 아이들에게 던지는 못된 장난을 쳤다. 릴라가 그렇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교단에서 넘어져서 광대뼈를 다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나무 막대로 그녀를 때리거나 칠판 앞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려가며 벌을 줘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얼마 전 우연히 릴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기뻤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올리베로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하는 눈치아 아주머니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것처럼 선생님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씨를 썼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태양이라고 썼다고 하자. 그러고는 릴라에게 물었다. 릴라,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지? 교실에는
호기심 어린 침묵이 흘렀다. 릴라는 인상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아이에게 몸을 기대다시피 해 책상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아이는 릴라의 그런 행동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태양이요. 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눈치아 아주머니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아주머니의 시선이 어찌나 불안한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릴라의 어머니가 왜 자기처럼 기뻐하지 않는지 의아해 했다. 그러다가 눈치아 아주머니가 아예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아니면 적어도 칠판에 쓰인 단어가 태양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찌푸렸다. 눈치아 아주머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릴라를 칭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말했다. 잘했어. 바로 그렇게 쓰여 있단다. 그러고는 릴라에게 말했다. 이리 오렴. 릴라, 칠판 앞으로 나와. 릴라가 마지못해 칠판 앞으로 나가자 올리베로 선생님이 그녀에게 분필을 내밀었다. 한번 써보렴. 그녀가 말했다. 분필이라고 말이야. 릴라는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떨리는 글씨로 알파벳 하나하나를 삐뚤빼뚤 칠판에 써내려갔다. 부, 필. 올리베로 선생님은 여기에 니은을 덧붙였고 선생님이 고치는 것을 본 눈치아 아주머니가 릴라에게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틀렸구나. 선생님은 곧바로 눈치아 아주머니를 안심시켰다. 아니, 아닙니다. 릴라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릴라는 이미 읽고 쓸 줄 안답니다. 누가 릴라에게 글씨를 가르쳐 준 거죠? 눈치아 아주머니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댁에서나 이웃 중에서 릴라에게 글자를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눈치아 아주머니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선생님은 매우 감탄한 목소리로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물었다. 릴라, 대체 누가 내게 글자를 가르쳐 준 거지? 자그마한 몸집에 짙은색 머리와 눈동자. 그만큼이나 짙은색 앞치마를 입고 목에는 분홍색 리본을 단 기껏해야 6년의 세월을 살아온 릴라는 올리베로 선생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요. 릴라의 오빠인 리노는 그녀가 3살 무렵 자신의 알파벳 학습 교재에 그려진 그림과 알파벳을 보며 글 읽는 법을 익혔다고 했다. 리노가 식탁에서 숙제를 할 때 릴라도 오빠 옆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릴라가 자기보다 이해력이 훨씬 좋았다고 했다. 리노는 릴라보다 6살이나 많았다. 그는 용기 있는 소년이었고 집 바깥에서 하는 모든 놀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팽이치기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읽기와 쓰기, 세마기와 시 암송 따위는 그와는 영 맞지 않는 일들이었다. 리노가 10살도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페르난도 아저씨는 큰 길 넘어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작업장으로 그를 데려가 구두 수선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에게서는 언제나 찌든 발냄새, 낡은 가피, 광택제 냄새가 났고 우린 그런 그를 놀려먹곤 했다. 나는 그를
구두쟁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릴라가 자신을 닮아 똑똑하다며 의수됐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 리노는 알파벳 교재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숙제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은 적은 단 1분도 없었다. 그러니 릴라가 리노에게서 글자를 배웠을 리는 없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이따금 재미있는 기사를 읽어주려고 손님들이 구두를 싸온 신문을 집으로 가져오곤 했는데 릴라는 그 신문을 보면서 글자 읽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경위야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릴라가 이미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사실이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흐린 날 아침, 나는 내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다. 내게 학교는 등교 첫날부터 집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다. 동네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었고 등굣길은 언제나 즐거웠다. 수업 시간에 언제나 집중했고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성심성의껏 해내고 배우려 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아니, 나는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가 되고 싶었다. 집에서 나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고 내 동생들도 나를 좋아했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어머니와 관련된 일치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는 6살밖에 되지 않은 나에게 내가 그녀의 인생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 역시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신체에 거부감을 느꼈고 어머니도 이런 내 감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의 머리는 금발에 가까웠고 눈은 푸른색이었으며 몸매는 풍만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오른쪽 눈은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고 오른쪽 다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어머니는 오른쪽 다리를 뿔난 다리라고 불렀다. 설득거리는 어머니의 걸음걸이 때문에 나는 늘 불안했다. 특히 잠을 놓친 늦은 밤이면 어머니는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갔다가 다시 침실로 되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러다가 가끔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바퀴벌레들을 분노에 찬 발길로 짓밟아버리곤 했다. 신발 뒷굽으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어머니가 화를 낼 때 나를 쏘아보는 분노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했다. 힘든 집안일은 어머니를 지치게 했고 돈은 항상 부족했다. 어머니는 시청 수의인 아버지에게 자주 화를 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소리질렀다. 그러다가 두 분은 싸움을 시작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인내심을 잃는 순간까지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 편을 들었다. 비록 아버지도 가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내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가 학교에 가는 첫날 내게 말했다. 르누차, 선생님께 인정받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엄마 아빠는 너를 공부시켜 줄 거야. 그렇지만 학급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이 되지 못하면 너도 당장 일터로 내보낼 거야. 어차피 아빤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이 몹시 두려웠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억지로 시킨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두 분 모두에게 학교에서 잘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나는 곧잘 선생님께 그레코,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려무나 하는 말을 듣곤 했다. 선생님 옆에 앉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었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자기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를 불러다 앉히곤 했다. 학기 초에 나는 거의 항상 선생님 옆에 앉았다. 선생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언제나 나를 격려해 주셨고 곱슬한 내 금발머리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런 선생님 때문에라도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었다. 선생님의 태도는 어머니와 전혀 달랐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있을 때 항상 야단만 쳤고 가끔은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머니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기를 바라며 언제나 어두운 구석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그러던 와중에 눈치 아주머니가 학교에 찾아왔고 올리베로 선생님은 릴라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후로는 나보다도 릴라를 더 자주 선생님 옆에 앉혔다. 갑작스러운 좌천이 나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도 그때의 내 감정을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아마도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그 또래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가벼운 질투심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만의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긴 것도 바로 그 시기였다. 지금은 튼튼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한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니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내 다리가 멀쩡한지 보기 위해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다리가 가늘고 늘씬한 릴라에게 더욱 집착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릴라는 그 늘씬한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여댔다. 선생님 옆에 앉아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발차기를 했다. 그러면 올리베로 선생님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는 릴라를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나는 릴라의 뒤를 쫓아다니기만 해도 뇌리에 깊이 박혀 떨쳐낼 수 없었던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부터 나는 릴라를 내 기준으로 삼고 아무리 그녀가 나를 귀찮아하고 쫓아내려 해도 절대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마도 이것이 질투나 증오 같은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이자 나름의 대응 방식이었던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릴라에게 느낀 종속감과 그 미묘한 매력을 이런 식으로 포장하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릴라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녀가 제멋대로 구는 것도 함께 받아들이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점이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셨다. 릴라를 자주 선생님 옆에 앉힌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녀를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까이 두고 가만히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였다. 선생님은 마리사 사라토레와 카르멜라 펠로소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 칭찬을 많이 하셨다.
선생님은 내가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더욱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명민한 아이가 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그러다가 릴라가 자신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별것도 아닌 양 수월하게 나를 앞서 나가면 올리베로 선생님은 우선 내게 적당한 격려의 말을 건네고 릴라에게는 찬탄에 가까운 칭찬을 했다. 난 마리사나 카르멜라가 나보다 잘하면 패배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릴라가 나를 앞서갈 때면 인정한다는 표정을 수줍게 지어 보이곤 했다. 당시 내가 두려워한 것은 단 한 가지. 올리베로 선생님의 계급 체계 안에서 릴라와 동급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릴라와 레누차가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바꿀까봐 두려웠다.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은 릴라와 마리사라고 하거나 릴라와 카르멜라라고 한다면 나는 그 순간 충격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반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등에서 4등으로 4등에서 꼴찌로까지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은 것이다. 나는 끔찍하지만 빛나는 그 아이 곁에 머물러 있기 위해 나와는 거리가 먼 온갖 힘든 일과 공부를 하는데 몰입했다. 하지만 릴라가 빛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 릴라는 끔찍한 아이일 뿐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릴라는 학교와 동네에서 가장 밉상스러운 아이였는데 이것은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탓이기도 했다. 1년에 2번 정도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을 뽑기 위해 학급끼리 경쟁을 하게 했다. 가장 뛰어난 학생을 뽑는 것이니 선생님들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이 경쟁을 좋아했다. 동료 교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생님은 몇몇 선생님과는 자칫 몸싸움까지 갈 뻔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선생님에게 릴라와 나는 선생님의 뛰어난 자질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 우리는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 중 가장 뛰어난 선생님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실한 증거였다. 교장 선생님이 명하지 않았을 때도 선생님은 종종 우리를 이끌고 다른 학급으로 가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경쟁시키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정찰병처럼 적군의 수준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나섰다. 나는 이런 경쟁에서 대개 승리를 거두었지만 선생님과 상대방 아이 그 누구도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상대방을 무찔렀다. 나는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에 얼굴이 예쁘장한 아이였고 이목을 끄는 것을 즐겼으나 건방지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섬세한 마음씨의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시를 암송하거나 구구단을 외우거나 곱셈과 나눗셈을 하거나 알프스의 주요 산맥으로는 마리팀 산맥, 코티에느 산맥, 그라이언 산맥, 페나인 산맥 등이 있다고 읊으면 선생님들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들도 내가 그 많은 것을 외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릴라는 나와 달랐다. 이미 1학년 때부터 릴라의 경쟁 상대는 없었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릴라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2학년으로 월반하고 7살이 되기 전에 3학년으로 진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릴라와 다른 아이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릴라는 복잡한 계산을 거뜬히 암산으로 해냈고
받아쓰기에서 실수하는 법도 없었다. 평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사투리로 이야기하다가도 가끔은 완벽한 문어체 이탈리아어를 구사하곤 했다. 그것도 숙련되니니, 풍성하니니, 기꺼이 같은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말이다. 담임 선생님이 릴라를 경합에 투입해 동사의 시제를 묻거나 계산 문제를 풀게 할 때면 그녀는 이미 승패가 난 싸움에 대해 표정 관리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주변 분위기는 언제나 험악해졌다. 말하자면 릴라는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아이였다. 릴라는 착해 보이는 구속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이였다. 릴라는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아이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선생님들도 릴라에 비하면 어린 시절 자신들이 멍청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릴라의 완벽한 지성은 날카롭고 도발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게다가 릴라의 외모는 이런 점을 보완해주지 못했다. 릴라는 언제나 구깃구깃한 옷차림에 지저분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미처 상처가 아물 틈도 없이 또 다치는 바람에 항상 딱지가 붙어 있었다. 릴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 놀랄 만큼 뛰어난 대답을 내놓기 전에 커다랗고 반짝이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곤 했는데 이때 그녀의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다기보다 초인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릴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 두 배로 되갚아줄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릴라에 대한 미움은 널리 퍼져 있었다. 그것은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모두 릴라를 싫어했는데 남자아이들은 그 미움을 더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편이었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왠지 모를 개인적인 이유로 여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여자 학급보다는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남자 학급으로 대결하러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교장 선생님도 알 수 없는 그분 나름의 이유로 그런 경쟁을 선호했다. 나중에 나는 선생님들끼리 학생들의 경합을 두고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도 있다. 그것도 상당한 고액의 판돈을 두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묵은 앙금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이었거나 교장 선생님이 비교적 성실하지 않은 선생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아침 올리베로 선생님은 나와 릴라를 무려 4학년 학급으로 데려갔다. 그 반은 페라로 선생님의 반이었다. 야차장수 아주머니의 몹쓸 아들인 엔초 스칸노와 내가 연모에 맞지 않았던 마리사의 오빠 니노가 있는 반이었다. 엔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학교에서 그 애를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엔초는 적어도 2년 정도 낙제를 한 문제아였다. 부수수한 잿빛 머리와 길쭉하고 비쩍 마른 몸에 윤곽이 뚜렷한 얼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던 엔초는 종종 페라로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멍청이라고 쓰인 판을 목에 걸고 학교를 순례하곤 했다. 이에 비해서 니노는 너무나 착하고 온순하고 조용한 소년이었다. 내겐 특별히 마음이 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아이였다. 엔초는 당연히 공부에는 젬병이었다. 손을 함부로 쓰는 아이였기 때문에 신경 쓰일 뿐이었다. 지적 영역에서 릴라와 나의 적수는 니노와 교실에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돈 아킬렌의 셋째 아들인 알폰소 카라치였다. 알폰소는 단정한 아이였는데 우리와 같은 2학년이었지만 7살도 안 된 것처럼 어려 보였다. 페라로 선생님의 태도로 봐서는 2살 위인 니노보다 알폰소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커서 그 아이를 특별히 부른 것 같았다. 알폰소를 내보낸 것에 대해 올리베로 선생님과 페라로 선생님 사이에 실랑이가 약간 있었지만 이내 우리는 두 학급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있는 가운데 경합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동사 변화와 구구단을 물었다. 사칙 연산 문제도 내주었는데 처음에는 칠판에 쓰게 했지만 나중에는 암산으로 문제를 풀게 했다. 그날 일어난 많은 일 가운데 3가지가 아직도 내 내류에 뚜렷이 남아있다. 첫째는 몸집이 왜소한 알폰소가 나를 쉽게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그 애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냈지만 특유의 선한 느낌 때문에 상대방을 깔아뭉갰다는 사실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둘째는 니노가 의외로 얼어붙어서는 대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니노는 넋이 나가서 선생님들의 질문을 이해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셋째는 릴라가 시합에서 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귀찮은 표정으로 돈 아킬레의 아들을 바라보던 모습이다.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은 선생님들이 사칙 연산을 암산으로 풀게 했을 때였다. 릴라는 귀찮은 내색을 역력하게 나타내며 가끔 선생님들의 질문을 듣지 못한 것처럼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폰소가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은 듯 틀린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곱셈과 나눗셈 문제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릴라의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알폰소가 흔들리더라도 둘의 실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릴라가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알폰소가 틀린 답을 내놓는 사태가 2번 반복됐을 때 갑자기 비웃는 듯한 엔초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실 맨 끝에 틀어박혀 있던 엔초가 정답을 말한 것이다. 순간 아이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나, 릴라 할 것 없이 모두 놀랐다. 엔초같이 게을러 빠진 데다 덜 떨어진 아이가 어떻게 나나 알폰소나 니노보다 어려운 암산을 더 잘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릴라가 정신을 차렸다. 알폰소는 그 즉시 경합에서 제외되었고 페라로 선생님은 의기양양한 태도로 챔피언 자리를 엔초에게 내주었다. 곧바로 릴라와 엔초의 결투가 시작되었다. 둘의 대결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페라로 선생님을 제치고 야채장수 아주머니 아들 엔초를 칠판 앞으로 불러 릴라 곁에 세웠다. 엔초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교실 맨 끝자리에서 일어나 불편한 듯 어정쩡하게 릴라 앞에 섰다. 엔초가 웃자 그의 추종자들도 따라 웃었다. 대결이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도는 점점 높아져 갔다. 엔초는 학교가 아니라 길바닥에서나 쓸 법한 사투리로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표현을 고쳐주기는 했지만 모두 정답이었다. 영광스러운 순간 엔초는 의기양양했고 그도 자신의 뛰어남에 놀라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일단 릴라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자 그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릴라는
그녀 특유의 확신에 찬 가느다란 눈초리로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고 결국 앤초는 그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앤초는 패배는 했을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다. 앤초는 욕지거리를 내뱉고 음란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페라로 선생님이 앤초에게 칠판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지만 앤초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 애는 몽둥이로 손바닥을 얻어맞고 선생님에게 귀를 잡혀 교실 구석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날의 대결은 그렇게 끝났다. 골목의 사내 아이들이 릴라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은 그날 이후였다. 그날의 결투는 릴라와 앤초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해석하기 쉽지 않은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릴라가 자신의 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알폰소와 대결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와 시합을 할 때 릴라는 알폰소에게 이기지도 지지도 않으려고 대답을 하지 않거나 적당히 오답을 섞어가며 균형을 유지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릴라와 친하지 않아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물어볼 수 없었다.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다. 릴라 역시 나처럼 돈 아킬레를 비롯한 그의 가족에게 실수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 부모님들이 카라치 집안에 대해서 가진 또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전염된 두려움, 뿌리 깊은 원한, 증오와 맹목적인 순종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감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동네와 우리 동네에 들어선 허연 건물들, 층계참에 밴 빈곤의 냄새와 길가에 있는 먼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마 알폰소가 빛날 수 있도록 니노가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속눈썹이 긴 잘생긴 얼굴에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기고 호리호리한 몸에 약간 예민한 인상의 니노는 몇 마디 정도 웅얼거리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는 니노에 대한 내 사랑의 감정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역시 릴라와 같은 이유로 시합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니노의 행동도 릴라와 같이 의도된 것이었을까? 나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내가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난 것은 알폰소가 정말 나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릴라의 경우에는 원한다면 알폰소쯤이야 즉시 물리칠 수 있었지만 무승부를 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노는 그의 태도에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니 혼란을 넘어 고통스럽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무능력함도 단념도 아니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무기력한 포기였던 것 같다. 더듬거리는 그의 말투, 창백한 얼굴, 갑작스레 그의 눈을 집어삼킨 묘한 보랏빛. 아, 무기력한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그의 나약함에 마음이 아팠다.
릴라도 어느 순간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다. 되게 예쁘다는 칭찬을 받는 쪽은 나였다. 릴라는 소금에 절인 멸치처럼 깡마른 데다 야생의 채취를 풍겼다. 그녀는 긴 얼굴에 관자놀이가 좁았는데 그 기다란 얼굴은 보통 칠흑같이 까만 생머리 뒤에 가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알폰소와 엔초를 이기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녀는 성스러운 여전사처럼 빛났다. 온몸에서 발산되는 열기로 두 뺨에 홍조를 띤 릴라를 보며 나는 그녀가 나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모든 면에서 2등이었던 셈이다. 나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평소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던 표현이 진실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그 표현은 바로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였다. 실제로 엔초는 그날 일부러 경합에 끼어들어 알폰소를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릴라가 엔초에게 승리를 거둔 것은 온전히 자기 의지에 따른 것이었지만 알폰소의 경우에는 일부러 그 아이에게 모욕감을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 불가피한 과정이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해서 의도한 바대로 이끌어 나가는 편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러면 모든 결과에 대비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날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에 한 그 어떤 일도 일부러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련의 예기치 않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용암처럼 우리를 덮쳐왔다. 우선 알폰소는 패배의 쓸쓸함에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갔고 14살이었던 그의 형 스테파노는 다음 날 당장 학교로 쫓아와 릴라에게 협박에 가까운 욕설을 해댔다. 스테파노는 알프레도 아저씨가 소유했던 목공소 자리에 자기 아버지가 차린 식료품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상점 주인인 돈 아킬레는 가게에 나타나는 법이 없었다. 아무튼 그 와중에 릴라도 스테파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테파노는 릴라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는 혀에 바늘을 쑤셔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녀의 혀를 잡아 빼려 했다. 릴라는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사건을 오빠인 리노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리노는 얼굴이 점점 더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두 눈은 번뜩거렸다. 그러는 사이 엔초는 어느 날 저녁 자신의 패거리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다가 스테파노에게 붙잡혀 따귀를 맞았다. 주먹과 발로 온몸을 얻어맞았다. 리노는 다음 날 아침 스테파노를 찾아가 싸움을 벌였는데 이들은 엇비슷하게 주먹질을 주고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돈 아킬레의 아내인 마리아 아주머니가 릴라네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릴라의 어머니인 눈치아 아주머니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얼마 후 일요일에 미사가 끝난 후 구두 수송공이자 릴라와 리노의 아버지인 작고 체격이 왜소한 페르난도 체룰로 씨는 돈 아킬레 곁으로 수줍게 다가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다. 내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 목격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페르난도 아저씨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돈 아킬레에게 사과했지만 돈 아킬레는 구두 수성공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릴라와 내가 돌멩이를 던져 엔초의 발목에 상처를 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엔초도 릴라의 머리를 향해 돌을 던졌다. 내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자 릴라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일어났다. 머리카락 사이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엔초 역시 발목에 피를 흘리며 제 방에서 내려왔다. 어린아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보고 엔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릴라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녀의 오빠 리노가 학교까지 쫓아와 엔초를 흠씬 두들겨 팼다. 리노는 엔초보다 나이도 많고 몸집도 큰데다 때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엔초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엔초는 그 일이 있은 후 자신이 리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의 패거리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농사일을 하고 수레에 과일이며 야채를 싣고 다니며 팔던 사촌들에게조차 입을 다물었다. 그의 침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 후로 얼마 동안 릴라는 붕대 감은 머리를 자랑스레 꼿꼿이 들고 다녔다. 붕대를 풀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 상처를 보여달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나는 경계선부터 이마까지 붉은기가 감도는 시커먼 상처를 거리낌 없이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잊은 것 같았다. 피부에 남은 허연 상처 자국을 누군가 물끄러미 바라보기라도 하면 뭘 쳐다보고 있어? 내일이나 해. 라고 말하는 듯 위협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릴라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돌멩이를 집어주고 흐르는 피를 앞치마로 닦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무렵부터 그녀가 학교 일과는 별개로 내게 서로의 용기를 시험하는 놀이를 제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릴라와 내가 뜰에서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다. 우리는 각자의 인형을 꺼내 보여주었지만 인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서로 바꾸어 본 적은 없었다. 우리는 곁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처럼 따로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릴라와 나는 시험 삼아 인형들의 만남을 주선해 보았다. 둘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날 지하창고의 구멍난 철조망 옆에 앉아있다가 드디어 각자의 인형을 맞받고 본 것이다. 릴라는 잠시 내 인형을 들었다가 다시 자신의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티나를 뚫린 철조망 틈새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내 셀룰로이드 인형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릴라에게 못된 구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토록 악의에 찬 행동을 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에게 티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그런 그녀를 창고 속에 살고 있을 수많은 짐승 사이에 던져넣었다는 사실은 나를 절망하게 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이후로 수많은 일을 겪으며 경지에 오르게 될 어떤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을 참아내는 것이었다. 내가 젖어드는 눈가에 절망을 어찌나 잘 숨겨냈는지 릴라는 나에게 사투리로 물었다. 인형을 버렸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렬한 고통을 느꼈지만 릴라와 싸워서 얻게 될 고통은 이보다 더 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가지 고통 사이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고통, 즉 인형을 잊어버려서 느끼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고통, 즉 릴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 취했다. 만약 릴라가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지하 창고 바닥에 릴라가 내게 막 건네준 그녀의 인형 누를 던져버렸다. 릴라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겁에 질려 소리 높여 말했다. 당장 가서 가지고 와. 네가 내 인형을 가지러 간다면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가게 되었다. 건물 현관 옆에는 지하 창고로 내려갈 수 있는 눈에 익은 작은 문이 있었다. 한쪽 문의 경첩이 빠져서 헐거워져 있었기 때문에 문은 대충 두른 쇠사슬로 지탱되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그 작은 문을 한껏 밀어 생긴 틈새를 통해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과 이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 유혹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의 작고 유연한 몸뚱이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지하 창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일단 지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릴라가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돌계단을 따라 5계단 정도 내려갔다. 지하 창고 안 공기는 축축했고 길 쪽으로 난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계속 릴라의 뒤쪽에 있으려 했다. 릴라는 화가 난 듯 보였고 자신의 인형을 찾기 위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주변을 더듬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샌들 아래로 유리조각, 파편, 벌레 따위가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위에는 여기저기 쌓여있는 뾰족하거나 각지거나 둥그스름한 물건들의 어두운 윤곽이 보였다. 암흑을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가끔가다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이 보이기도 했다. 앙상하게 틀만 남은 의자, 전등대, 과일 상자, 장롱 바닥과 문짝, 철 조각 따위의 물건이 희미한 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커다란 유리눈과 상자 모양의 턱이 달린 생기 없는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비통한 표정의 그 얼굴은 나무로 만든 건조대 위에 걸려 있었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릴라에게 손가락으로 가면을 가리켜 보였다. 릴라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냉큼 돌아서서 가면을 향해 나아가서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가면을 건조대에서 떼어냈다. 그러고서 다시 나를 뒤돌아보았을 땐 커다란 유리눈이 달린 가면을 뒤집어 써서 릴라의 얼굴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 거대한 얼굴에는 동공 없는 텅 빈 타원형의 눈구멍이 나 있었고 이 부분은
막혀 있었다. 아가미 모양의 입마개가 릴라의 가슴께에서 대롱거렸다. 나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릴라의 모습을 보고 나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던 것 같다. 그러자 릴라가 큰 소리로 다급하게 방독 마스크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릴라네 집 창고에도 똑같은 가면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 가면을 방독면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릴라가 가면을 벗어 한쪽 구석에 내동댕이 쳤다. 가면은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오는 빛 사이로 엄청나게 먼지를 날렸고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릴라는 주변을 살펴보고 티나와 누를 떨어뜨린 철망 아래 지점을 찾아냈다. 우리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벽에 기대어 어둠 속을 살펴보았지만 인형들은 보이지 않았다. 릴라는 사투리로 인형이 없어, 인형이 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손으로 바닥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던 몇 분간의 시간이 지나갔다. 한 번은 티나를 본 것도 같아서 인형을 집으려고 몸을 구부렸지만 막상 손에 잡힌 것은 오래된 신문 뭉치였다. 릴라는 인형들은 그곳에 없다고 또다시 중얼거리며 출구 쪽으로 나아갔다. 혼자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인형을 찾을 용기가 내겐 없었지만 그렇다고 인형도 못 찾았는데 릴라를 따라갈 수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계단 끝에 다다른 릴라가 내게 소리쳤다. 돈 아킬레가 가져간 것이 분명해. 돈 아킬레가 검은 가방에 인형들을 집어넣은 거야. 바로 그 순간 나는 분명 돈 아킬레의 기척을 느꼈다. 그는 잡동사니들의 희미한 형체 사이에서 몸을 끌며 기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티나를 그녀의 운명에 맡겨놓고 이미 헐거워진 문틈으로 능숙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릴라를 따라 도망쳤다.